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FOMC 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검은 화요일을 맞이했지만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최근 커플링되는 현상이 많았는데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지 혹은 악화될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짜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좀 내리면서 뉴욕 증시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글로벌 이슈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하회하고 또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모든 시장이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세한 3대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1.82% 오른 33,544선에 나스닥은 2%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S&P 500도 2.14%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면 애플은 3% 가까운 상승세,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4%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는 3%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장 아마존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마존이 간밤에 4%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MGM 인수 관련해서 EU 승인 획득했다는 소식에 확실히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4% 넘는 급등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7% 넘는 급등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반도체의 투심이 간밤에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6.11% 내리면서 29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WTI는 103달러 선으로 100달러는 상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골드는 1.16% 내리면서 1,959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항공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델타항공은 8% 넘는 급등세 시현하면서 34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쉐브론과 모더나는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쉐브론은 5%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모더나는 전일 중국 봉쇄로 인해서 12%대 급등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1% 내리면서 조정받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파 소프트웨어 살펴볼 텐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쿠파 소프트웨어 20% 가까운 급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긴랩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호실적으로 인해서 급등세 시현이 됐습니다. 반면 알리바바도 살펴보면요. 지난 9거래일간 27%가 하락한 가운데 중국 봉쇄의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1% 넘는 낙폭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외신들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중국의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산 이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VID cases are rising as Omicron stealth subfire and spreads around the world. 네,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오히려 짙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이 변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건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몇 주간에 유럽의 확산세가 가파른 모양새입니다. 최근 몇 주간에 영국에서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고 독일은 하루 2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기록적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1.5배가량 감염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 자세한 분자 종양학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특히나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It's clear that BA2 is more transmissible than BA1 and this combined with the relaxation of mitigation measure and waning immunity is contributing to the current surge in infections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확실한 거는 BA2가 BA1보다 전염성이 높고 최근에 방역 수칙 완화 그리고 줄어드는 면역력으로 인해서 확실히 좀 급증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좀 의견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의견이지만요. 좀 다행인 점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There has been an upturn in hospital admission testing positive for COVID-19 in the UK, but many of these are incidental and there has not been a parallel increase in death라고 밝히면서 입원율은 높지만 사망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해서 전 세계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잠시 후 김민수 대표께서 자세한 영향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밤에 나온 경제지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도매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 0.8% 상승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0.9%는 밑돌았는데요. 먼저 헤드라인을 먼저 짚어보면 Wholesale inflation climbed 0.8% in February, lower than estimate but still up 10% from last year라고 밝힌 겁니다. 특히나 자세한 내용을 보면 휘발유 도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14%나 급등을 했는데 전체 상품 물가가 200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 거래를 제외한 2월 근원 PPI의 경우에는요.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고 시장의 예상치인 0.6%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경제학자가 강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Producer prices are an early warning sign of what household can expect in terms of consumer price inflation이라고 밝히면서 이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신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The message is clear that consumer prices have several months of exceptional gains ahead of them 이라고 밝히면서 확실한 메시지는 일단은 이 PP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외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이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들어가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과 함께 연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PPI 수치와 함께 금리 인상 정책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FOMC 결과도 내일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ecasters see growing chance of a recession as Fed hike rates this year to fight inflation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 CNBC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33%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향후 12개월 안에 이렇게 경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미국이 33% 그리고 유럽이 50%로 지금 시장에서는 유럽의 침체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지난달 집계치보다 무려 10%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의 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상 횟수로 예상되는 예상치를 지금 판단을 한 건데 참가자들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5에서 7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We might be on the cusp of the Fed raising rat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minus sign in front of GDP라고 밝히면서
한 전문가는 GDP가 마이너스에 도달하는 동시에 금리가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주식시장의 투심이 계속해서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망은 잠시 후 김민수 대표님과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인데요. 오늘 투자 전략 저희와 천천히 짜보시면서 장전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는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정말 중국한테는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만 관련돼서 이 중국에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이 도시가 중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불리고 있다고 해서 관련된 기술주들이 좀 큰 폭으로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닐 하나의 중국이니까 원차이나라고 하는 홍콩 증시도 지금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해종합 증시, 홍콩 증시 모두 다 지금 최근 들어서 낙폭을 빠르게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왜 이런 현상을 보이느냐라는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어지는 원인은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들.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은 기존에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We love peace. 그런 다음에 뒤로는 러시아 쪽에서 수출하지 못하는 원자재나 유가를 싸게 줘라. 우리가 가져갈게. 그래서 생색은 내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리는 다 챙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 지금 전쟁 계속할 때 물자가 부족해. 좀 보내줄 수 있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이거 돈 벌 기회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거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무인용 공격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약들 그리고 또 전투식량 이런 쪽까지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서방 유럽과 미국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해봐라. 우리는 또 제재를 할 테니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 대해서 벌써 견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과의 좀 변화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관세를 철폐하거나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어졌던 여러 가지 중국 규제책들을 뭔가 좀 걷어내려고 했었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관세 철폐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분명한 대응책이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감수하고도 중국을 계속 압박해야겠다라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입장 쪽에서는 약간 난처해지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어지고 있는 또 심천이 어제 나왔던 도시가 심천인데 광동성의 제조 중심지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IT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뭉쳐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지금 더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3,000명대 환자 발생이고 1,600명은 무증상 환자다 이러면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선별적으로 도시를 세미 락다운 같은 경우도 이어가고 상해 같은 경우는 아예 비행기가 입국을 못하게 우회하는 다른 도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담감도 크고요. 특히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마블이라든가 애플 같은 팍스콘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쪽에 공장 기지를 갖고 있는데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출하가 안 되고, 그러면 출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 부진이 연결될까봐 이런 우려감들이 최근에 좀 받았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좀 확대시킨 내용으로 보게 되면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락다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망이 또 불안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압력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락다운이 되게 되면 좀 눈치 봤다가 중국 정부가 우리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안 되게 되겠죠. 오히려 락다운인데 무슨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실물 경기가 느릴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약간 부담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계속 시도를 하면서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중국의 생산기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거기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 쪽에서는 참 우려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전부터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중국에 공장 갖고 있게 되면은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겠다라고 해서 한 2, 3년 전부터 탈중국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낫진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급망 불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여파를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쪽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중국의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지 않고 동남아 기지 쪽으로 좀 바꿨던 OEM, ODM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장 또 수혜는 베트남이 본다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이런 상대적으로 동남아 기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쪽에 대해서 대표적인 의류 쪽이겠죠. 이런 쪽도 좀 더 긍정적인 쪽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을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 나오는 중국 증시의 안정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홍콩 증시까지도 확인이 저점이 돼야 시장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쪽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중국이 락다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자 심리가 악화될 만한 요소지만, 몇 년 전부터 탈중국화 흐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었던 점, 더불어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동남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이슈로 풀이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인데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bp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시 되는 것 같은데 연준 의장이 좀 시장 달래기에 나설까요, 대표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연준이 시장을 달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연준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즉 물가를 보고 고용을 보면서 적정한 통화량을 이어가면서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너무 연준에 대해서 기대고 믿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연준의 입장은 지금 최근 들어서 연준 의장께서도 한 25bp를 지지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제 당장 내일 같은 경우 물론 25bp 정도로 해서 시장에서 큰 충격 없이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물가 압력에 대해서 좀 비판이나 여러 가지 잘못하게 되면 배임도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너의 임무들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뭐 하겠느냐라는 쪽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연준에 대한 입지가 많이 위축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강하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표시한 것처럼 아마 금리도 일단 좀 빠르게 올리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충격은 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안정된 물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장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걸 더 좋아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충격보다는 오히려 그런 수준에 맞는 전략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우선 연준위원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불투명한 상황들이 이제 내일까지 또 그 다음 날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죠.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그 디폴트 리스크와 관련된 쪽에서 대외 채무 루블화로 받아가라. 이게 무슨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거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를 왜 루블화로 줍니까? 그것도 휴지 조각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쪽으로 됐을 때 유예 기간 한 달 더 주고 디폴트 상황으로 나갔었을 때 여러 가지 또 시장에 혼란도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그래도 한 단계 좀 올라와서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나오고 있는 변화와 함께 장중에는 또 중국 시장의 또 동향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시장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저희들을 발견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발견하시는데 시장이 물론 이제 반등할 거에란 가정을 세우고 대응하면서 지금 안 사면은 싸게 살 기회를 놓칠 것 같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싸게라는 단어의 위험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거기다가 그를 대응할 수 있는 저희 또 현금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거의 맞물려서 밀리면 또 사고 하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안정을 사는 전략들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확인 다 되고 안정 받았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국내 시장을 봐야 될 첫 번째 좀 단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FOMC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물가 전망치 조정 여부와 그 수정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특히나 국내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크기 때문에 더불어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글로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점까지 생각을 좀 했을 때 현금이 무한정 솟아나는 게 아니라면 조금은 마음을 천천히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늘의 작전 포인트에 대해서도 그럼 녹여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을 바라볼 때 일단 미국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한 3% 폭등 이렇게 나와서 또 한 2,700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 같은 날은 또 당장 내일 FOMC 회의고 또 지금 급락했던 중국 증시가 오늘은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오늘 또 장중에 급락했다가 오후장에 또 딛고 올라서게 되면 초반에는 또 지금 잘못하게 되면 전강 후약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국내 증시의 흐름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지금은 이제 안정됐으니까 오늘부터 배팅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까지 나오는 일정과 동향들 다 확인하고 오히려 한 금요일보다도 다음 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까지 끝나서 다음 주에 동향들 확인하고 그래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됐을 때 투자하는 게 좀 더 내가 좋은 종목들 잘 사서 오래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안 사면 비싸게 사야 된다. 하는 논리는 그냥 저희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냥 조바심을 만들게 하고 아유 이렇게 쌀 때 사야지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대기자가 먼저 진입했다가 혹시나 더 추가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고 지나고 났더니 지금 며칠 뒤가 더 쌌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물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보다는 확인하자라는 대응 쪽으로 보고 일단 오늘도 화이팅 하십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바심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작전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작전명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 첫 번째, 역금융 장세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후에만 사계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증시에도 사계절이 좀 있다고 합니다. 역금융 장세, 이 기후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을쯤, 그러니까 하향세로 접어드는 그 시기를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이 키워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통화와 재정 정책에 따라서 시장 사이클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라가미 군유의 사계절이라는 지표인데 시장 사이클을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크게 4단계 순환 사이클로 구분짓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 증시 같은 경우는 역금융 장세 후반쯤, 즉 늦가을을 통과할 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해당 장세의 특징을 꼽자면은 가을쯤에는 이제 경기 과열 이후에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이 실행이 되고 이에 실질 이자율 상승이 관찰이 됩니다.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둔화를 하는데 주가가 이를 선반영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후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을 의미하는 겨울을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주요국들이 완화 정책이 다시금 봄을 맞이하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 지금 현재와 유사한 시기를 꼽자면은 2011년과 12년 당시 사이클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WTI는 이집트 민주화 시기에 연평균 2011년 111달러, 2012년 112달러를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요국들이 긴축의 곡들을 좀 더 당겼고요. 미국이 6월 달에 2011년 양적 완화를 2차적으로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고 ECB 같은 경우는 2011년 4월과 7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동시에 부각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이슈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확산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채 10년물에서 2년물 마이너스 차감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2달 사이 한 110bp가량 빠르게 축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증시 측면에서도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요. 2011년 한 3개월가량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30%가량 하락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도 한 20% 가까이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2011년 말부터 중앙은행들이 점차 완화적인 스탠스를 다시금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미 연준이 2011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을 선언을 한 바가 있었고 2012년 1월 달에는 제로 금리를 연장을 하면서 다시금 봄을 맞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국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역금융 장세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드릴 만큼 관련돼서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 명확하게 좀 현실적으로 현실을 좀 직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전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작전 키워드는 증시 운명의 날입니다. 네, 마치 앞서서 나왔던 역금융 장세에 이어서 운명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영화 제목 같습니다만 좋지 않은 운명을 좀 맞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 이 키워드는 뭘까요? 좋지 않은 운명보다는요, 사실상 이익 정체기에
돌입하였다는 점을 조금 저희가 사실로서는 인지를 해야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 정체기는 맞지만요. 다만 이제 주가 하락 수준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굉장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실 과도한 공포 심리가 조금 반영이 됐다.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1년과 12년 국면, 지금 국면과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부분 중에서 이익 정체기에 돌입하였다는 점도 유사한 부분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012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마이너스 4.2%를 하락을 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2022년 영업이익이 1월 말을 기점으로 점차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247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당시를 복귀시켜보면 코스피 주가 하락률 연평균 마이너스 2.7%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연초 이후에 벌써 하락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한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준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발생 국면이었던 2007년과 2008년에 버금가는 수준이거든요. 다소 좀 과도한 주가 조정폭을 이제 여러 가지 악재로서 미리 주식 시장이 선반영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 하락폭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는 조금 기간 조정이 상대적으로 컸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다른 시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을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몇 가지 좀 반등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WTI가 급락한 점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우려를 점차 완화시켜주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위험 선호 심리가 소폭 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흥국 불안 심리의 진정입니다. 지난주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를 제외하고 10년대 최고 수준인 30bp에서 정점을 형성을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많이 반락을 하면서 하락세를 하면서 지금 400포인트 초반대까지 bp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2012년 당시 그 단기 반등, 즉 저희가 말하는 W자 기술적 반등이 관찰되던 시기를 보자면은 시장의 예상 대비 완화적인 미 연준의 스탠스였거든요. 2012년 5월 말에 미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한다는 가능성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한 달간 한 7%가량 반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열리는 미 연준 스탠스, 그 FOMC 회의에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등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작전까지 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처음 4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역대 최다치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40만 명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사님, 관련돼서 이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돌파를 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접근할지가 시장 참여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최근에 주가 강세 같은 경우는 그 치료제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강세 자체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자들 같은 경우도 확진이 나타나면서 명확하게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후에는 좀 북토병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치료제 같은 경우가 선행해서 주목을 받은 측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은
현재 측면에서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제 기존의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비치를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비약과 관련된 기존의 전통 제약주들도 상승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치료제라든지 상비약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뭐 추가 시세가 날 수 있겠지만은 큰 시세 같은 경우 바닥에서 한 30% 이상 상승한 큰 시세 같은 경우는 주가적으로 한번 시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상하기로 한 3월 중으로 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피크를 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담이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고점 매수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는 측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국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리오프닝 쪽에 초점을 뚜렷하게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집계라든지 그러한 것도 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마스크를 벗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측면에서 우리나라까지 비춰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징주는 인터파크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뚜렷한 실적보다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도 수반을 하는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 있는데 기대감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행 업종 그리고 레저 여행 쪽의 반등 같은 경우가 대형주 같은 경우가 나타나기 이전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선행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최근 수급 흐름 자체가 그 연기금의 이틀 연속 매수가 나타나는 측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기관 측면에서 중점적인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흐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이러한 종목들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는 추세에서 그 중증 환자 비율은 1%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 확진자가 증가 피크 가능성이 3월에 존재하는 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코로나 확진자의 반응을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히려 국내 확진자 수가 이렇게 역대 최고치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상비약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리오프닝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징주로 인터파크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것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곧 열릴 예정인데 금리 인상은 그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올리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볼 만한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성장주 같은 경우가 올해 초부터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주가 흐름은 부진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게임 업종 같은 경우가 작년에 전통적인 게임의 그런 프리미엄에 벗어나서 NFT나 메타버스가 더해지면서 연말경에서 주가가 강한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주도 업종 같은 경우가 한 번의 시세가 있었던 상황에서 올 초에 주가 흐름이 강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뚜렷하게 이 부분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지속적이라고 하면은 연속해서 3회 정도 이상 금리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성장주들의 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반문해서 그러면
올해는 그리고 연속해서는 가치주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장에서 한번 확인을 한 것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저희가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소폭이지만은 조정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한 구간에서 성장주들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반등세가 한 10% 정도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국면에서 금리가 조금은 톤이 낮아진다고 하면은 성장주들의 반등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하나의 주도 업종, 지수의 키팩트로 놓을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감에 더해져서 뭐 물동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도 부진할 요인이 있을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수 레벨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려 지수가 조금 안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전기전자라든지 미디어 관련 업종 그리고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미디어나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수요를 야기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고요. 그 중심에서 OTT 업체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방송이라든지 그 방송 이외의 외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다각화해 있는 기업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의 특징주는 초록뱀 미디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대 정도의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드라마 부분 제작 확대로 인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190% 정도 상승한 1,356억 원을 나타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한 68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미디어 그 업종들의 주가들이 대부분 적자를 지속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인데 뚜렷하게 그 중국의 시장 개화 이후에는 모멘텀이 없었는데 그 OTT 업체의 확장이 그 첫 번째 뚜렷한 모멘텀이 돼서 작년부터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그런 드라마 부분에서 실적은 좋았는데 외식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은 측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드라마 실적의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추가해서 외식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 리오프닝이 나타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을 종합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230억 원 수준, 영업이익이 170억 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의 실적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뚜렷하게 실적의 중점이 되는 거는 방송 부분인데 그 방송 부분의 실적 같은 경우는 IP의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나의 해방일지라고 해서 기존에 나의 아저씨의 호조가 있었던 그 작품의 라인업을 그 구성한 그 멤버들이 동일하게 이 부분을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BTS 화양연화 세계관을 담은 뉴스 같은 경우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IP 기반의 작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OTT 향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한데 일단 한 편 이상의 런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그 후크엔터라고 해서 이제 이승기의 소속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너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방송 측면에서 콘텐츠 IP가 강화가 된 측면, 그리고 좋지 않았던 외식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리고 IP 기반으로 해서 엔터 사업과 시너지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IP 같은 경우는 미디어 업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IP 홀더로서 작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백업이 돼야 되고, 그 제작 환경 같은 경우 내부 외부적으로 뭐 스텝이라든지 그런 고도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유상증자 통해서 자금 유치 부분이 완료가 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수평 확장 측면에서도 그 제작 편수 증가라든지 원가 효율화 측면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실적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공시를 통해서 그 주식 병합 공시가 나타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주식 수가 감소하는 효과로 그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어제 주가가 거래량이 수반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윗꼬리를 따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일 빠르게 추가 반등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10분의 이내에 통상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관심권에 두고 살펴봐야 할 종목일 것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본 특징주 초록뱀 미디어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도 좀 기반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이어서 매매 시그널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봄 날씨와 비교해 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서울이 15도, 광주와 대구는 22도로 이맘때 기온을 3도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도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서부와 전북, 광주, 경북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상황입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고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차가 지나는 다리를 중심으로 시야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수원과 춘천 1도로 쌀쌀한 상태지만 낮에는 16도에서 18도 선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차차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강릉 18도, 속초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와 부산 19도로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은 쌀쌀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1.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 토요일 사이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이 낮은 곳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